이번 시간은 챕터 01 총론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편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편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챕터 01이에요. 이에 따라서 우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럼 우편에 대한 내용만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우편에 관련된 법률들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우편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라는 것은 우편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경영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우편이라는 것의 특징을 갖게 돼요. 특별히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챕터 01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 무언가가 있겠구나라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01 우편의 의미, 사업의 특성이라고 하게 되면 우편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우편 사업 그러면 누가 하는가, 그리고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우편관서가 있게 되고, 발송인이 있죠. 그리고 수취인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은 국가가 경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호적인 측면들까지 아우르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가 우편의 의의인데, 개념, 좁은 의미, 넓은 의미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적인 거예요. 좁은 의미라고 하게 되면 발송인이 서신이나 소포 보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수취인에게 보내는 일련의 활동이다 라고 하게 되면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부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확장을 하게 되면 넓은 의미예요. 즉,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괄호,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첫 번째 줄 중간 끝에쯤 보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무엇이? 우편이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괄호 보시면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기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기통신과는 구별이 돼요. 즉, 무엇을 보내는 데 있어서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정기통신과는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편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우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괄호, 우편사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경영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경영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기업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우편 사업의 회계제도는 이라고 나오는데, 국가가 경영을 하고 우편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으려면 우편 업무를 하는 우편관서, 해당 기구 같은 경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도 우편과 관련된 특별 회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지출이 되고 어떤 게 수입이 들어간다 그러면 구별하지 않고 다 넣을 수 있잖아요. 회계 항목에. 그런데 이것은 우편에 대한 관련된 회계이기 때문에 특별 회계이고, 국가가 경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국가가 경영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
방식, 이것이 이제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채택하고 있고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괄호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그 다음 줄 특별회계이고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 괄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편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만들면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이 완제품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품, 거래라는 의미로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내주오라고 하는 그런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 실체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이 끝나면 끝이죠. 무언가 물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집약적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괄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우편의 이용관계인데 이용관계라는 것은 발송인, 수취인, 우편관서가 상호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개념의 동그라미 1번 우편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동그라미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즉 나 보내겠다. 그럼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것이 우편 관서가 우리가 가장 강력해 너는 따라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죠. 즉 개인적이고 경제적이고 자율적이고 대등한 관계로서의 계약 관계라는 사법상의 계약 관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우편 이용 관계자인데 우편 이용 관계자는 발송인, 수취인, 우편관서가 돼요. 세 번째 괄호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인데 우편관서는 당연히 우편물 송달 의무가 있고요. 요금 수수료 징수 권리를 갖게 되죠.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을 가지고요. 우편물 반환 상황에 따라 반환 청구권도 가져요.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 권리가 있고 또는 수취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우편을 보내겠다 하면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는데 단 보낼 수 있는 물품이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죠.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우편물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위험물이다. 그럼 당연히 계약의 성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괄호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인데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에게 접수했다 하면 그 접수한 때가 계약의 성립 시기이고 우체통에 넣었다 하면 넣은 때 계약의 성립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방문 접수와 집배원 우리가 그 모을 집이잖아요. 그 모아서 보내는 그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 계약이 성립된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는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 법률이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가 경영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 체계를 합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필요하죠. 법률이라는 것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괄호 경영주체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관장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동그라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 우편에 관한 법률인데 우편에 관한 법률의 가장 기본이 동그라미 1번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라 불리는 우편법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편법의 중간에 보시면 우편사업 경영 형태, 우편특권, 우편서비스 종류, 이용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는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인데 국민들에게 우편이라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
개인이 우편 창고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장소, 곳 같은 경우에는 우편 취급국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대학교 내에 우편 취급국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우편 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 창고 업무를 위탁 운영하게 한 사업소예요. 만약에 이제 개별적 사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호 간의 그 거래로 끝날 수 있지만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 사업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 업무 위탁에 관한 것도 법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데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 우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라는 그런 구분적인 개념적 구분은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는 별정우체국법이라는 것으로 좀 별도로 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정하느냐 보면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요. 별정우체국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보편적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치하고 있지만 우체국이 없는 곳 생길 수 있죠. 즉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개인이 국가에 위임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 운영하게 되는 우체국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법령, 별정우체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국제법규예요. 우편이라는 것은 국내로만 가는 것은 아니죠.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우편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국제법규 중에 동그라미 기억 UPU 조약, 만국우편연합 조약이 있어요. 만국우편연합 UPU는 우편 업무 효과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리고 그를 위해 국제협력 잘 해보자.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합이고 그와 관련된 조약은 헌장이라든지 총칙이라든지 오는표 다섯 번째 우편지급 업무 약정이라든지 관련된 조약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아시아 태평양 우편 자주 갈 수 있죠. 그 우편연합 조약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 그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우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자주 이렇게 빈번하게 보낼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국가 간의 이동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조약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티귿 표준 다자간 협정 여러 얽혀져 있는 그리고 또는 양자 일방과 또 그 상대방이 협정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국제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해 두 번째 줄 맺게 되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잘 기억하셔야겠죠. 어떤 조약이 어떤 협정인가 라는 개념적 구분은 시험 문제 내에서 이거를 물어보고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개념적 구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박스는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에요. 국가가 경영하고 나라마다 원활한 우편 흐름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약까지 체결하게 된다면 그러한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라는 것이 필요하게 돼요. 우리도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개인정보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됐을 때 악의적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돼요. 보내는 과정에서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래서 5번째 박스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 중 첫 번째 괄호가 서신 독점권이에요. 우편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가, 즉 비싼 값으로 보내면 국민들을 위한 복지적인 성격이 없어지게 되죠. 낮아지게 돼요, 현저히.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러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안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신 독점권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편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뭐 앞에서 위임을 한다든지 뭐 별정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외에 서신이라는 것을 누가 임의로 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동그라미 독점권의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가로 서신 독점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대상, 독점의 대상은 서신인 거예요. 그런데 서신은 서신인데 보내는 것에 있어서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럼 딱 보면 예외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부터 쭉 보면 기역은 그 줄 끝에 신문, 니은은 정기간행물, 디귿은 서적, 리을은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미음은 송장, 비읍은 국제서류, 시옷은 두 번째 줄 끝에 상업용 서류, 그리고 이응은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무언가 알려주는 거지만 이것은 서신이라고 불리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 3번째 동그라미 타인이라고 불릴 때는 자기 이외의 자이고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고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 이것은 금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지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과 금지하지 않는 상황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 타인의 서신을 송달하는 경우 서신 송달의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예요. 1회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즉 국가가 경영하는 범위 내의 서신을 다른 사람이 보내겠다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보내달라 위탁하는 것도 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8번째 동그라미 서신 송달의 위탁이라는 것은 발송인이 우편관서에 보내달라고 위탁하죠. 그러면 우편관서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승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의 입장에 있어서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서신 송달의 위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괄호는 우편물 운송 요구권인데 우편관사는 운송수단, 즉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져요. 그러면 운송을 요구하되 그냥 요구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번째 괄호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인데 우편 업무를 해요. 그러면 우편이라는 것은 보내줘야 되죠. 국가가 경영하면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우편 업무를 집행 중 그 줄 끝에 사고를 당하였을 때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에게는 청구에 따라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관원은 운송원 등의 통행권이에요.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 그러니까 무언가 보내야 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줄 끝에 통행이 곤란한 그런 지역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우편관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 발생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괄호,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인데 당연히 이제 통행료는 면제해 주는데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요금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편물 운송 중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은 언제든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해서 그 줄 끝에 통행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게 된다면 우편관서는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관호는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예요. 부과 면제라는 것은 세금 얘기하는 거겠죠. 제세 공과금 이거를 면제하는 건데 일단 동그라미 1번 압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부가 면제에 대해서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가로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예요. 우리가 국내에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편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해외로 가게 되는데 항공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선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을 이용할 때 뭐 컨테이너선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실려가 있죠.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와중에 어떤 위난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망성을 유지해야 되죠. 선박이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를 바다에 투하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투하된 부분들은 공동의 위험 때문에 투하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손해를 분담해줘요. 이때 세 번째 줄 보시면 우편물에 대해서는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담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덟 번째 괄호는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이에요. 우편물의 압류라는 건 뭐냐면 보내고자 하는 사람과 우편관서의 계약이 성립이 되면 우편관서는 그 계약에서 정해져 있는 법률적 행위를 수행해야 되죠. 끝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 아홉 번째 괄호는 우편물 우선 검역권이 있는데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는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열 번째 괄호는 법률상 용어,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에요. 어떠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해 제한 능력자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줄 다만 법률 행위 그 자체 즉 계약의 성립이라는 과정상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를 하든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거절을 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 잘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